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는 집값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새 20대 청년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고 하죠.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집 문제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이 있고 없고를 떠나 집은 우리 삶과 어떻게든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꼭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일단 저는 집과 사람 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첫째는 지금은 집이 없고 나중에 집을 살 예정인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을 갖고 있는 단계. 갖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집을 처분하는 단계. 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총 3편의 부동산 내용을 올릴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집을 사는 단계에서 알아야 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집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니까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하겠지만요. 어떤 누구는 월세나 전세에 사는 걸 선호할 수도 있죠. 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오늘 주제는 집이 필요해서 사야 할 때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집을 사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흔한 건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집을 소개받고 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사고 팝니다. 또 아니면 땅을 사서 자기가 직접 집을 지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건 집을 처음으로 살 때입니다. 지금까지 집이 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말이죠. 처음 사는 게 뭐 특별히 다를 게 있겠냐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처음 살 때는 인생에서 몇 번 없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파트 분양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이 아파트 분양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분양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뭐든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얘기해 볼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또 국가가 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부동산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오늘 분양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양한다, 분양받는다 이렇게 많이 쓰죠. 순수 단어 뜻만 보면 나눠주다, 넘겨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분양은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팔 때 쓰는 말입니다. 이번에 집을 이렇게 새로 지었어요. 그 집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팔아야겠죠? 이번에 새로 지은 거니까 맨 처음으로 들어올 사람을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종류의 건물을 처음 팔 때 분양이란 말을 쓰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역시 아파트 분양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트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분양이라 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의 첫 입주자를 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쉽죠? 새 집을 넘기는 걸 이렇게 분양이라고
합니다. 예. 자, 두꺼비한테는 헌집을 줘도 사람들은 새 집을 좋아합니다. 새로 지은 멋진 아파트라면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는 늘 수요가 많으니까 웬만해선 가격이 안 떨어지죠. 그저 살기만 해도 재산이 조금씩 불어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늘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럼 입주자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분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자,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파는 물건 수보다 이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려는 사람 간의 경쟁이 벌어지겠죠. 이때 판매자는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네, 첫째, 일단 선착순으로 팔 수 있겠죠. 먼저 온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겁니다. 시장에 파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이 이렇게 팔리죠. 먼저 잡으면 임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얘는 1,000원 내겠다 그러고 얘는 2,000원 내겠다 그러고 얘는 3,000원 내겠다 했는데 얘가 갑자기 10,000원 낸다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팔겠어요? 얘한테 팔고 싶겠죠?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좋겠죠? 흔히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희소성이 크고 아주 귀한 물건을 팔 때는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경매가 이런 방식이죠. 자, 만약에 국가가 이 시장에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으로 물건을 팔 겁니다. 그죠? 시장 원리에서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 분양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먼저 온 사람한테 판다거나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한테 판다거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은 선착순도 아니고 경매도 아닙니다. 바로 아파트 분양은 바로 추첨으로 사람을 구합니다. 자, 이번에 새 아파트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세요 라고 알린 다음 신청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뽑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아파트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맘대로 사고 파는 게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집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완전히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싹 다 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자금도 많고 정보도 많은 편이겠죠. 그래서 새 집이 나올 때마다 부자들이 다 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아직 집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지은 집마저 부자들이 다 채가면 절반의 국민들은 앞으로도 집을 구하기 힘들겠죠. 부자들은 집이 수십 채씩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그 신세를 면치 못한다면 그건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국가가 나서서 아파트 분양에 이런저런 참견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국가가 분양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과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가가 참견하는 이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하시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겐 분양 기회를 유리하게 주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은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양은 추첨이라고 했지만 모든 신청자가 100% 똑같은 기회를 갖는 추첨이 아닙니다.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추첨을 합니다. 물론 집이란 게 누구나 다 갖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먼저 분양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집이 있는 사람보다 아직 집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요. 네. 집 없는 사람.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단 결혼한 부부가 새 집이 더 필요하겠죠. 예, 부부가.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는 부부보단 자녀가 있는 부부가 집이 더 절실할 겁니다. 그죠? 예, 자녀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 플러스 점수를 줘서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그만큼 점수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무주택자에 결혼하고 애도 서너 명씩 낳고 또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요. 네. 뒤에서 알아볼 거지만 청약 통장도 수십 년째 넣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거의 끝판왕이죠. 가점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어떤 사람이 집이 더 필요한가는 사회 모습과 사람들의 정서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쨌든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부자들만의 리그와 게임 같지만 물론 실제로도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분배의 정의를 시도하는 게 바로 이 분양제도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적어도 집 한 채는 갖고 살아야 그래도 안전한 사회가 되니까 말이죠. 극단적인 예지만 이미 집이 10채 갖고 있는 자산가하고 토끼 같은 자식을 셋이나 두고 늘 전세 월세를 전전하는 부부 중에서 누가 새 집을 얻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하죠? 예. 자, 지금까지 분양의 의미하고 조건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뽑는 이유도 알아봤습니다. 무한 경쟁보다는 분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라고 했죠. 집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취지라면 첫 분양하는 아파트 값은 싸야 될까요? 비싸야 될까요? 예. 집값을 절대적으로 싸다 비싸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주변 시세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이죠. 당연히 그 주변보다는 아무래도 좀 싸야겠죠. 집 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분양한다 해놓고 주변 집들보다 더 비싸면 그거 완전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첫 입주할 때 내는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좀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주변 아파트가 한 5억 정도 해요. 예. 그럼 분양가 새로 나온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는 한 4억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주변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분명 좋은 기회죠. 그리고 이 새 아파트가 분양이 다 끝나면 이 새 아파트도 당연히 이 주변 5억을 따라가겠죠. 얘만 계속 4억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1억을 그냥 버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새 아파트라는 이점도 있으니까 주변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다 시세 차익 이득을 보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주변보다 분양가가 싸야 된다. 분양인 제도의 취지상. 근데 주변이 5억이라면 한 4억 정도로 사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게 1억 정도는 버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세상 모든 아파트가 무슨 자연의 법칙처럼 이 공식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개 보통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양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분양에 당첨되는 것 자체가 돈을 벌고 들어간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분양시장에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또도 되려면 돼지 꿈을 꾸든 조상이 번호를 점지해주든 일단 로또를 먼저 사야 됩니다. 그래야 응모가 되죠. 집 없다고 슬퍼만 하고 있는다고 대뜸 누가 새 아파트를 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아파트 분양 정보를 알아보고 거기에 신청도 해야 되죠. 이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주택 청약 통장입니다. 예.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이 청약이라는 말은 어떤 거래나 계약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신청을 하는 건데요. 주택 청약이라는 건 내가 언젠가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냐? 예. 통장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는 걸로 한다는 거죠. 아무 은행에 가면 주택 청약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 만들어서 적금처럼 매달 돈을 넣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아파트 분양 신청할 때 이걸 쓸 수 있죠. 통장에 돈을 오래 넣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에 유리하죠. 그래서 재테크책 같은 거 보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청약 통장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 늘상 나오는 거죠. 네. 물론 이 청약 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살 수는 있습니다. 첫 분양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간의 거래에서는 당연히 청약 통장은 필요 없고요. 또 일부 아파트들은 첫 분양에서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거나 인기가 없는 아파트들은 분양이 미달될 때도 있거든요. 새로 지은 집보다 신청한 사람 수가 적으면 분양 실패, 분양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없으면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 청약 통장만 있으면 무조건 당첨이 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요즘엔 분양심사에서 무주택 기간이 얼마인지,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점수에 반영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새 청약 통장 딸랑 하나만 들고는 당첨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같은 조건이라면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청약통장은 일종의 적금같이 매달 돈을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굳이 통장에 돈을 넣는 걸로 이 청약 준비를 하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매달 돈을 넣으면서 집 살 돈을 모아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근데 매달 넣는 이 겨우 몇만 원 가지고 이거 집을 사기엔 택도 없잖아요. 그죠? 그저 요식 행위로밖에 안 보이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 이 주택 청약 제도는 1970년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인구가 많아지면서 집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돈이 늘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람들한테 새 집을 갖고 싶으면 이 통장에 돈을 넣으시오, 그럼 기회를 주겠다 라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돈을 넣으시오. 자, 국가는 그 통장에 모인 돈으로 집을 지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국가에서 지은 집을 신청할 때 이 청약통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일반 민간 주택시장에서도 이 청약통장을 그대로 따라하게 됐고요. 그게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통장에 모인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아닌데도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죠. 왜 통장에 돈을 넣는 걸로 이 청약을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분양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분양과 관련된 용어를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분양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분양제도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 살릴수록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살면서 한두 번 오지 않는 기회다 보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그럼 이번엔 분양제도에서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 즉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분양제도가 당연히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파는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든 시장이 그렇듯이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마음이죠. 예. 반대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생각이죠. 예. 그런데 모두가 선망하는 아파트는 사고 싶은 사람은 항상 많은데 반해 공급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싸게 팔고 싶겠죠. 예.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죠. 예. 자, 집은 국가가 짓는 공공주택하고 그리고 민간 건설 회사가 짓는 일반 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국가가 지은 집은 그래도 싸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할 필요는 없죠. 문제는 민간 건설 회사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민간에서는 돈을 버는 게 지상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값을 올리고 싶겠죠. 그래서 회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두면 분양가는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일수록 더 비싸지겠죠. 자, 계속 얘기했지만 분양제도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평생 집 없는 사람이 어렵게 당첨됐는데 그 선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살 기회를 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제도의 취지가 완전 무색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 국가는 그걸 또 가만두고 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국가는 분양제도 취지에 맞게 분양가를 일정 이상 올리지 못하게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를 일정 이상 올리지 말라는 거죠. 왜?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도 어느 정도 이익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값,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까지 보태서 이 분양가를 어느 정도만 받으라고 이렇게 상한제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정부는 집값이 너무 높거나 투기가 많은 지역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서 집값을 억제하려고 하죠. 네. 자, 사실 정부가 나서서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건 정말 예외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갤럭시 휴대폰은 얼마만 받으세요? 치킨은 무조건 15,000원에 파세요? 청바지는 5만원 넘으면 안 돼요? 하면서 일일이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한 모습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건설회사가 만든 일종의 상품이자 제품인데 그걸 제한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애초부터 분양제도라는 게 시장의 원리보다 집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예.
자, 이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뭐 이것대로 시장이 다 돌아가냐? 사실 그건 또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단 국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의도한 대로 실제 집값을 잡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많습니다. 네.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무엇보다 건설회사가 제일 싫어하겠죠. 예,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할 동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게 결국 주택 공급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수요는 늘 많은데 새로운 공급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게 결국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거죠. 좋은 의도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이론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크게 시행되면서 시끌시끌했는데요. 작년에 서울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고 그걸 억제시키려는 의도였죠. 자, 국가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 기회를 먼저 주고요. 또 그 분양가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여차하면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분명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그 덕을 보는 사람보다 못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제도가 좋을수록 사람들은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그만큼 탈락자가 많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탈락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고 제도를 일부러 안 좋게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분양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하나 갖는 게 그나마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자 동시에 큰 수익을 내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파트에 몰리는 건 아파트가 무조건 좋아서라기보단요. 인생 최대 거금을 투자하는 거라면 최대한 안전한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분양권을 가진 자가 돈을 번다. 이런 인식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요. 바로 이런 생각이 집을 삶의 안식처가 아닌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동산 게임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이 분양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첫 입주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우를 받고 있는 건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가 높은 건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분양권도 사고 파는 거래 대상이 됐습니다. 청약에 당첨돼서 얻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파는 거죠. 네. 분양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분양권을 돈 주고 사서 입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살 때 추가적으로 얹어주는 돈을 부동산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P라고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분양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내고 계약부터 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B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분양권을 사겠다고 합니다. 계약금 1,000만 원에 1억을 더 줄 테니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A는 고민 끝에 1억 1,000만 원을 받고 이 분양권을 B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B는
프리미엄 1억에 계약금 1,000만 원까지 해서 A한테 주는 거죠. 그럼 A는 분양권을 팔아서 1억을 번 거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분양권도 마치 집처럼 사고 파는 거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B가 1억이나 프리미엄 웃돈을 얹어서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억을 주더라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고 나중에 아파트 값이 더 오른다면 그만큼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분양권을 일종의 투자로 생각한 겁니다. 물론 사람 이름은 모르는 거고 부동산 시장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거나 그다지 인기가 없는 아파트라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프리미엄 웃돈을 더 얹어서 거래되는 게 많지만 간혹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는 분양권을 넘기는데 그 어떤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냥 계약금 1,000만 원만 받는 거죠. 이걸 프리미엄이 없다고 해서 무피라고 하고요. 이거는 프리미엄이 없다 해서 무피라고 합니다. 또 아예 손해를 보고 넘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A가 당첨된 그 분양권으로 1,000만 원 계약 걸고 일단 계약만 해놨어요. 근데 이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는 900만 원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분양권을 넘기는데 900만 원만 받은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을 계약했는데 900만 원 받고 분양권을 넘겼으니까 오히려 100만 원 손해를 보고 넘긴 거죠. 이걸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마피라고도 합니다. 이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도 부동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어떤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다더라 하는 얘기가 곧 그 아파트의 인기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이 분양권 프리미엄은 분양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리미엄에 대해서 되셨나요? 자, 분양권이 아주 귀하다 보니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가 된다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도 이걸 바라보는 다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국가가 나서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기회를 주고 있죠? 분명 좋은 의도입니다. 근데 이 분양권을 얻은 사람들이 정작 입주는 안 하고 자꾸 프리미엄만 받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돈을 번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집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죠. 당장 눈앞에 돈에 흔들리는 게 또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운 좋게 당첨은 됐지만 분양가가 부담이 돼서 그냥 프리미엄만 먹고 맞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이유가 어쨌든 결국 집은 또 없는 겁니다. 만약 그 분양권을 집이 없는 사람이 산다면 뭐 그래도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분양권은 이미 투자와 투기 대상이 된 지 오래됐다고 했죠. 이미 자기 살 집은 다 있으면서 재산을 더 불리려는 목적으로 분양권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분양권에 자꾸 프리미엄이 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게 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뭐든지 유통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점점 더 높아진 채로 소비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프리미엄까지 주고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가격을 웬만해선 내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분양권 거래가 지나치면 이것도 역시 이 보장제도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 이걸 바라보는 국가는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진짜 집 없는 사람들 집 좀 구하라고 했더니 이 분양권 때문에 이거 완전 난장판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국가가 또 나서게 됩니다. 분양권 시장에 조치를 내리는데요. 바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드는 겁니다. 자, 분양권 전매 제한. 예, 다들 들어보셨죠? 전매라는 말은 내가 한번 산 거를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판다라는 말입니다. 스페셜 한정판 신발을 밤새 줄 서서 샀다가 바로 비싸게 파는 것도 일종의 전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분양권 전매라는 건 내가 당첨된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파는 거겠죠? 네, 물론 프리미엄 받고 말이죠. 이 분양권 거래를 못하게 막는 게 바로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쉽게 말해 분양권 갖고 장난치지 말고 분양권 얻었으면 고막 들어가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분양권만 노리는 투기 세력은 의심도 하지 말고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만 청약에 신청하라는 거죠. 네. 프리미엄이 시장 원리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면 국가는 인위적인 조치로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예. 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못한다. 이게 정석적인 의미의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제 기간이 있으면은 여기가 실제 입주라고 했을 때 근데 이 분양권마다 전매 제한이 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지역과 위치에 따라 규제가 천차만별이죠. 집값이 높지 않은 작은 도시하고 집값이 난리 나는 서울은 집값만큼이나 규제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 전매 제한도 그 지역 부동산 시장에 따라 제한되는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청약 신청이 끝나고 아파트가 완공돼서 실제 입주하기까지 보통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요 기간이 3년 정도 걸립니다. 네, 아파트를 한 3년 정도 짓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분양권 거래를 못 하는 겁니다. 당첨되고 입주 그냥 해야 돼요, 바로. 그런데 비교적 조용한 지역에서는 분양권을 따고 한 6개월 정도면 분양권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아직 완전 입주한 건 아니지만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간이 1년이 되는 곳도 있고 또 1년 6개월인 곳도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를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 천천히 하라는 거죠. 제한은 하되 완벽히 막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반면에 이 기간이 무지막지한 것도 있습니다. 최대 10년 동안 거래를 못하는 거죠. 10년 동안 입주를 하고도 내 집인데 못 파는 겁니다. 마음대로. 국가가 공공사업으로 집을 지었거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올수록 이 제한 기간이 늘어나죠. 한마디로 좋은 기회를 배려해준 만큼 욕심은 부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전매 제한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분양제도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분양제도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자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고 했죠. 지금 현재 집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이 줘서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분양에 당첨돼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고 또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1세 1대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세상만사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죠. 그런데 이 분양제도의 취지상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죠. 그리고 아파트 인기가 많을수록 분양권의 몸값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집에 살 생각은 안 하고 돈벌이로만 이용되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걸 금지할 수 있는데 이걸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긴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단어 뜻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면 이렇게 긴 시간 드릴 필요는 없죠.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분양권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 용어 5분 안에 다 설명하고도 남죠. 근데 그렇게 뜻만 달달 외운다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조와 배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시장을 가만히 내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고요. 정부는 그걸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 때 어떤 카드를 쓰는지 그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소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의 핵심은 역시 이겁니다. 누차 말씀대로 분양제도의 취지가 무엇인가? 만약 시장에서 그 취지를 해치는 일이 있다면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됩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네? 그러면 안 되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 또 분양권 거래에 정신이 팔렸네? 그러면 안 되지. 분양권 전매 제한 카드.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집을 얻기 전 분양제도와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집을 살 때 만나게 되는 내용을 가져와 오겠습니다. 집을 내 돈으로 한 방에 사기 쉽지 않죠? 은행에서 돈이 좀 필요합니다.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집을 처음 살 때, 그리고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린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대출과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빨리는 못 돌아오는 거 아시죠?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